안녕하세요. 생생매거진 오늘 아나운서 백명지입니다. 대구 행복페이 카드 많이 사용하시죠? 올 1월엔 할인율이 5%로 줄었는데요. 그래도 충전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며칠 안에 600억 원이 소진될 만큼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대구시가 어제 대구 행복페이를 중단한다고 밝히면서 대구로 앱을 활용하는 새로운 사업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서 그럼 행복페이 카드는 쓸모가 없어지고 버려야 하나? 생각이 좀 많아집니다. 여러 신용카드나 포인트 카드는 이용 기한이 만료돼 버릴 때도 있고 또 좀 더 혜택이 많은 카드가 나와서 바꾸기도 하는데요. 이게 다 쓰레기가 되고 미세 플라스틱으로 남게 되는 거죠. 특히나 카드 재질은 여러 플라스틱 제품 가운데 가장 많은 유해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서 카드사들이 쓰레기 문제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대구시가 대구 행복페이를 없애려고 한다면 시민 편의뿐 아니라 이런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까지 함께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오늘 키워드 뉴스에서는 대구 행복페이의 새로운 사업 계획 살펴보고요. 포스코홀딩스 본사 이전 문제로 포항 지역의 분위기는 어떤지 시사 초점에서 짚어보겠습니다. KBS 대구 제일라디오 생생매거진 오늘 2월 9일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네, 생생매거진 오늘은 대구 경북 지역민 모두가 함께하는 시사정보 프로그램으로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네, 지금 이 시각 대구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오늘 늦은 오후에 비 소식이 있죠. 먼지도 다 씻겨 내려가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안동, 포항, 울릉 연결해서 각 지역의 날씨와 소식은 어떤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집니다. 현재 안동 지역 기온 0도에서 낮에는 최고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기온차가 큰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고요. 오늘 밤 건조했던 대기에 반가운 비 소식이 있습니다. 북부지방은 내일 새벽에 더 확대될 예정인데요. 이번 비는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다 그치겠고요. 주말인 일요일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예천군이 산림수요 증가와 녹지공간 조성을 위해 지난해 대비 40% 증가한 280억 원대 예산을 투입합니다. 총 30억 원을 들여 공사유림 877헥타르 규모로 숲 가꾸기 사업과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산림 경영 기반을 마련해 경쟁력 있는 숲 조성에 역점을 뒀는데요. 예천만의 특색 있는 임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고요. 예천읍 흑응산과 봉덕산 등산로 공간과 더불어 달그림의 마을 숲길 사업을 올해 중으로 완료해서 국민들에게 힐링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흐린 가운데 밤부터 비가 오겠고요. 내일 늦은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후 그쳤다가 일요일에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이 비의 영향으로 좋지 않던 공기질 회복하겠고 건조함도 달래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일교차 크게 벌어집니다. 아침 최저기온 1도로 시작했고요. 낮 최고기온 10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포항의 보경사 군립공원이 내연산 보경사 시립공원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보경사 군립공원은 지난 1983년 포항시 북구 송라면 내연산 일대를 권역으로 군립공원에 지정이 됐는데요. 시군 통합 이후 포항시에 속해 있는데도 국립과 도립, 군립공원으로만 분류한 옛 자연공원법에 따라 시립공원이 아닌 군립공원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보경사 군립공원은 사찰이 중심이어서 공원구역인 내연산 전체를 아우르지는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시가 지난해 여러 명칭을 후보로 삼고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내연산 보경사 시립공원이 전체의 44%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포항시는 앞으로 바뀐 명칭에 따라 안내판을 정비하고 홍보물도 새롭게 제작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 많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2도 높은 5도, 습도는 64%입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북동풍이 불면서 0.5에서 1.5m의 잔잔한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울릉과 포항을 오가는 항로의 여객 운송 사업자 공모를 위한 울릉 군민설명회가 지난 7일 개최됐습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사업자 공모를 앞두고 이 항로를 주로 이용하는 울릉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주민 설명회를 연 건데요. 이 항로는 3년여 전 2톤급 쾌속선이 설령 만료로 운항 중단된 이후 다른 대체 여객선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포항해수청은 공모를 통해 이 항로를 운항하기에 적합한 여객선사를 선정한다는 방침인데요. 현재까지 해당 항로 신청 여객선사는 한 곳으로 운항 조건에 부합하는지 뿐만 아니라 여객선의 안정적 운항과 재무구조, 운영 능력 등을 고려해 사업자를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선사 측의 계획서에 따르면 여객선은 내년 투입 예정이며 포항에서 매일 오전 9시 30분, 울릉에서 오후 3시 출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오늘을 보는 키워드 뉴스, 목요일에는 유수민 장은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대구로페이입니다. 네, 저도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그 행복페이가 대구로페이로 바뀐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난 1월 3일 만에 600억 원이 소진될 정도로 인기를 끈 이 대구 행복페이 발행이 중단됩니다. 이 대구시는 지역사랑 상품권인 대구 행복페이 발행을 2월부터 중단하고 오는 7월부터는 대구로페이로 바꿔서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이 대구로페이가 공공배달 앱이던 이 대구로를 통해서만 충전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지역 화폐가 뭐 사실상 없어지는 거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이게 대구시는 이용 방법이 바뀌고 대구로 앱을 활성화한다는 방향으로 설명했지만 일단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대구 행복페이에서 대구로페이로 전환될 경우 휴대전화 앱을 사용해 앱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세대 등에서 좀 불편함이 생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기존에 이 대구 행복페이 발행이 이제 중단돼서 충전을 기다려온 시민들의 불만도 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구로페이는 어플로만 사용이 가능하단 말씀이시죠? 네. 할인율은 어떻게 됩니까? 네, 발행 규모나 할인율, 1인당 구매 한도 등은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행정안전부가 조만간 이 지역사랑 상품권 국비 지원 규모를 발표하는 대로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13일쯤 세부 지침이 나올 예정이라 그 후에 가닥이 잡힐 것 같고요. 이 참고로 이 충전해둔 행복페이는 어쩌냐 좀 걱정이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잔액일 소진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일단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대구시가. 네. 그리고 또 행복페이는 지역사랑 상품권이라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입니다. 네. 사실 그 행복페이는 카드형 네. 그 페이라서 네. 뭐 재래시장에서도 전통시장에서도 쓸 수 있고 네. 동네 마트에서도 쓸 수 있었단 말이죠. 네, 네. 대구로페이는 어디에서 이용할 수 있을까요? 오는 7월부터 이제 실물카드로 일단은 결제가 어렵고요. 방문한 가게에서 이 대구로 앱을 활성화해서 그 가게의 주인분께 보여주고 인증하는 방식으로 결제를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이 공공 배달 앱으로 출발해서 배달 주문 서비스를 했었던 대구로가 뭐 식당 예약이나 또 최근에는 택시 서비스도 네. 시작했잖아요. 네네. 근데 뭐 대구시는 전통 시장과 방금 말씀하셨던 또 미용실, 뭐 문화체육시설, 공연 등 이런 사용처를 좀 늘리겠다고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이용자 가운데 이제 대구로에서의 고령층 사용 비중과 또 행복페이를 사용하시던 고령자 비중은 좀 차이가 났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고령층의 접근성은 좀 해결 과제로 남아 있고요. 네. 다만 기존 대구로 가입자는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전환 동의 후에 충전액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글쎄, 저도 시민의 또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 행복페이 카드로 대구로 앱에 연동이 되거든요. 네. 근데 굳이 이렇게 네. 없애고 네.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 대구로 행복페이 카드로도 대구로 앱이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장애인 수영팀입니다. 어떤 소식인가요? 네, 이 대구의 첫 장애인 수영 실업팀이 창단될 예정입니다. 이 달서구청이 5월 창단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는데요. 이 대구에서는 첫 장애인 수영 실업팀이고 준 실업팀까지 포함하면 6번째 이제 팀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현재 장애인 체육 실업팀 어떤 종목들이 있습니까? 네, 대구시에 확인해 보니 현재 이
대구에 있는 장애인 체육 실업팀은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탁구부와 휠체어 농구팀이 있고요. 또 대구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양궁팀, 또 대구도시개발공사 휠체어 배드민턴 팀이 있습니다. 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곳은 이 달성군청의 휠체어 테니스 팀이 유일하고요. 이 중에 준실업팀은 대구시의 휠체어 농구팀입니다. 참고로 준실업팀은 실업팀과 달리 일반 운영비와 수당만을 지급받습니다. 그렇군요. 수영팀 창단을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의미는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네, 이 달서구청에 따르면 지역의 장애인 인구가 적지 않고 또 지역의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활동하는 재원이 있다고 했는데요. 네. 또 이런 실업팀이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또 다른 이들에게 꿈과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이 달서구에서 수영과 볼링, 당구 등 여러 종목의 장애인 선수들에게 심의를 거쳐서 대회 출전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 중에서 특히 수영 종목의 이 선수들이 많아서 이번 창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했습니다. 선수단 구성이나 예산 같은 것들은 확정이 됐습니까? 네, 이 현재 달서구는 직장 운동 경기부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해서 창단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내일 의회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일단 관련 조례가 준비되는 상황이고요. 다음 달 감독과 코치 공무를 시작하고 그 다음 이제 선수도 선발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팀 창단에 따른 운영비는 국비와 구비를 더해 3억 1,300만 원 등 5년간 16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아무튼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뭔가요? 네, MBC 내거리입니다. 방송사가 이제 옮겨가면서 새로운 이름을 공모한다 그 현수막을 본 적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대구 MBC 내거리 새 이름이 지금 추려진 건데요. 네. 이 대구시는 이달 말 지명위원회를 열어서 최종 후보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 MBC가 사옥을 옮기게 되면서 대구 MBC 내거리의 새 이름 찾기가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됐는데요. 네. 앞서 여러 차례 논의가 진행되긴 했지만 새 이름을 찾지 못했고 이번에는 새 이름을 찾게 될지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이 내거리라는 명칭은 이 대구 경북에서만 쓴다 그러더라고요. 네, 보통 3거리, 4거리, 네. 5거리인데 네. 편의상 지역에서 쓰니까 저희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MBC 내거리가 수성구하고 동구 이렇게 분할 지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네. 위치에 있죠? 네, 맞습니다. 이 범어 내거리 방면에는 수성구고 동대구역 방면은 동구잖아요. 네. 이 대구시가 지난해 이 시민 공모를 진행하고 수성구청과 동구청도 주민 의견을 좀 접수를 했습니다. 이 최종적으로 의견이 모아진 이름은 5개인데요. 동대구 세무서와 벤처, 한골, 셋들, 범어 신천입니다. 이 후보들을 놓고 지명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동대구 세무서는 바로 인근에 있어서 이해가 되고 나머지는 어떤 뜻으로 이렇게 후보에 올랐나요? 벤처도 마찬가지로 인근에 조성된 이 벤처 기업 육성 촉진 지구의 이름인 동대구 벤처 밸리에서 따왔고요. 네. 한골은 과거 MBC 내거리와 동대구역 주변이 긴 골짜기로 일대를 한골못이라고 부른 옛 명칭에서 가져왔습니다. 네. 셋들은 신천과 범어의 앞 글자를 한글화한 거고요. 또 범어 신천은 해당 교차로가 수성구와 동구를 경계 짓는 곳인 만큼 두 지역의 지명을 합친 것입니다. 이 대구시 지명위원회에서 새 이름을 선정하면 국토지리정보원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네. 오랫동안 친숙했던 지명이 바뀌는 만큼 아주 상징적이고 친근한 그런 이름이 선정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소개해 주시죠. 네, 불법 촬영 예방 조례입니다. 네, 불법 촬영에 관련한 뉴스는 저희가 자주 보는데 대구에 관련 조례가 있습니까? 네, 이 특히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비접촉 성범죄인 불법 촬영 성범죄가 좀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좀 증가 추세인데요. 그렇죠. 이 예방 필요성이 제기돼서 지난 2019년부터 2021년 사이에 대구시와 8개 구군 모두에 이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 조례가 제정된 상황입니다. 최근 한 기초지자체의회에서는 이 예방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개정안도 내놨는데요. 네. 그런데 문제는 조례가 각 구군에서 잘 활용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럼 먼저
조례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좀 소개해 네. 주시죠. 네, 모든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시장, 구청장, 군수가 예방 시책을 위한 노력을 하고 공중 화장실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을 지정하거나 또 민간 화장실 점검을 유도한다는 내용도 있고요. 또 신고 체계 마련과 실태 조사, 또 협력 체계 구축도 언급돼 있습니다. 뭐 교육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을 작성하고 배포하고 또 홍보에 대해서도 규정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실제 조례에 근거한 예방 노력은 좀 여전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미흡한 상황이다 지적을 네.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좀 현실에 미치지 못하나요? 네, 대구시의 8개 구군에 확인해 보니 이 노인 일자리 사업이나 자원봉사자 등 구민이 나서서 전파와 렌즈 탐지기를 활용해서 상시적으로 지하철역과 공원, 마트 같은 다중 밀집 시설을 중심으로 점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나 이런 활동은 조례와는 일단 무관했고요. 조례 제정 이전부터 국비로 탐지 장비가 상당수 구축이 됐었고 행정안전부 불법 촬영 점검 매뉴얼에 따라서 관련 이 점검 활동이 수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각 기초자치단체는 분기별로 대구시에 점검 실적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대구시는 이를 취합해서 행안부에 보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점검 활동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도 이게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다고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사전 예방에 효과는 줄 수 있는 측면도 그렇겠네요. 있긴 한데요. 그렇지만 보고를 무조건 해야 하다 보니 형식화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 지난해 대구시의 8개 구군 집계 수치를 보면요. 총 26,700여 건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네. 점검 결과가. 근데 구군별로 최소 수백 건에서 수만 건으로 편차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남구는 화장실 개수로 파악해서 200여 건에 그쳤고요. 횟수로 파악한 서구는 11,500여 건 같이 이렇게 차이가 되게 컸습니다. 네. 참고로 현재까지 불법 촬영 기기가 발견된 적은 없었고요. 또 이 대구시의 각 구군 홍보 활동도 1000여 건에 가깝다고 하긴 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행안부 보고를 위한 점검 말고는 다른 예방 활동은 없습니까? 우선 담당자들이 이런 조례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요. 또 조례에서 언급된 신고체계, 구축체계에 대해서도 좀 잘 몰랐습니다. 또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곳은 어느 곳에도 없었고요. 네. 실제로 이제 탐지 장비 대여 같은 것도 가능하지만 홍보가 부족해서 모르는 분들도 실제 많았습니다. 또 한 관계자에 따르면 딸 자취방에 이 카메라가 설치돼 있을까봐 탐지 장비를 구청에 빌리러 오신 분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미리 알리고 점검하는 건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네. 또 조례 활용을 잘 하려면 실태 조사가 우선돼야 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형식적인 불법 촬영 점검이 아니라 이 효용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조례에서도 언급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예방 활동 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대구시 관계자는 이달 중 구군 담당자들과 회의를 열고 점검과 관련한 효과적인 방법을 좀 고심해 보겠다고도 했습니다. 네, 목요일 키워드 뉴스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민 장은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태원 대규모 압사 참사 이후 심폐소생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이 사고뿐 아니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의 심폐소생술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경북 영양에서는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상설 교육장이 생기면서 지역민의 이용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안동방송국 김봉훈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봉훈 씨. 네, 안녕하세요. 경북은 노인 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데요. 경북 영양군의 경우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60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52%를 넘습니다. 고령인 어르신들의 경우 갑자기 의식을 잃거나 위급한 순간이 닥칠 경우 더욱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데요. 영양군에서는 국민이 응급 상황에 자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자 지난달 중순 심폐소생술 상설 교육장을 열었습니다. 네, 이 지역에도 심폐소생술을 배울 수 있는 교육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좋겠다. 이 지역민들이 많이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예, 구체적으로 교육장 위치가 어딘가요? 네, 영양군 보건소 2층에 마련됐습니다. 네. 요즘 하루 평균 30여 명 가량이 교육을 받고 있고요. 보건소를 방문했다 교육장이 마련된 걸 알고 가신 분들도 이후에 참여하겠다면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속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 현장에서 영양군 보건소 예방의학팀 김부찬 팀장의 안내로 둘러봤습니다. 여기 이번에 상설 교육장이 생겼다고 하던데 이 장소인 것 같아요. 여기가 보건소 2층에 마련된 방문보건실 옆인데 네. 지금 전에는 여기 정신상담실이었는데 지금 상담실이 코로나 시즌 때문에 치매센터로 옮기고 이 자리에 지금 계속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팀장님 이번에 이 심폐소생술 상설 교육장 어떻게 보건소에 마련이 됐습니까? 그동안 계속 주민들 요구가 있었고 그리고 군청에 계속 그런 민원 사항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고 난 이후에 이렇게 상설교육장을 운영하는 게 어떻게 하겠냐 이야기 있었고 이태원에 참사 사고가 터지고 난 이후에 이걸 더 해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을 더 느꼈고 그래서 지금 영양군 전체로 이 사업을 점점 크게 운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자, 안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한 4-5평 남짓한 공간인데요. 네. 많이 넓지는 않습니다만 안에 들어오니까 일단 스크린에 영상이 나옵니다. 잠깐 한번 볼게요. 주변 사람을 지명해 도움을 요청합니다. 질체하지 말고 신속하게 119에 신고를 하고 발견자는 바로 두 손을 깍지 낀 채 손바닥 아랫부분으로 가슴을 압박해 주는데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경우 응급 대처를 하는지 이게 안내가 나오는 건가요? 예, 응급 사항을 미리 사례를 보여드리고 이런 사례 때문에 이렇게 응급처치 교육을 받아야 된다 하는 걸 필요성을 먼저 인식을 시키기 위한 강의를 이렇게 스크린을 먼저 보여드리고 그 이후에 이렇게 실습 단계로 넘어가서 강의자와 실습자가 1대1로 같이 여기서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한 겁니다. 네, 교육 영상을 한 몇 분간 보고 체험에 들어가게 되나요? 보통 4분 정도 하고 제세동이 사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심폐소생술 직접 하는 방법 거의 4분 정도에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총 거의 한 개인당 한 3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좀 받으시는 분이 없나요? 아무도 안 계시네요. 오늘은 미리 예약하신 분이 한 30명 정도 예약이 되어가지고 이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큰 다목적실로 옮겨가지고 지금 거기서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좀 공간이 좁다 보니까 많은 인원이 예약돼 있을 때는 다른 공간으로 이동해서 실습을 해보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 상설 교육장에선 조를 이뤄 2팀 가량만이 들어갈 정도로 좀 좁았는데요. 네. 그래서 이 공간은 개인을 위한 공간이라면 이렇게 단체나 대규모 인원일 땐 직접 찾아가거나 또는 넓은 다목적 강당 등에서 체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사실 뭐 꼭 필요한 교육이긴 하지만 특히 요즘 같은 겨울철 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에는 혈관 수축과 함께 혈압이 높아지고 뇌경색이나 심뇌혈관 질환 발생이 는다고 해요. 네. 이런 경우에 갑자기 쓰러지면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는 꼭 필요한데 주민들 스스로 내 이웃과 주변을 위해서 이런 교육을 평상시에 받아놓으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예. 제가 찾아간 날은 영양군청 민원실 직원들이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군청 민원실은 늘 많은 분들이 방문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이런 교육은 필수인데요. 모두 진지하게 실제 상황처럼 열심히 배우시더라고요. 교육 현장 소리로 담아봤고요. 참여자들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안 뛰니까 너희 전기 충격해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거 싫다할 때는 무조건 아무도 옆에 있어서는 안 돼. 전기 충격을 강합니다. 전기 충격을 그러면 한번 갔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심폐소생술 실시합니다. 얘가 가르쳐줘요. 1회 가슴 압박 실시. 그대로 체중을 그대로 이렇게 쭉쭉 눌러주시면 돼요. 옳지. 자, 해보니까 어떠세요? 잘 됩니까? 잘 안 됩니다. 네, 어떤 부분이 좀 어려워요? 이거 눌리는 압박이 보기에는 쉬워 보이는데도 어렵습니다. 이 몸에 체중을 실으라고 하던데 네. 이게 의외로 잘 안 되나 보네요. 손에 힘이 들어가나 보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발꿈치를 빡 펴야 될 것 같습니다. 팔을. 네. 네. 오늘 이렇게 심폐소생술이랑 네.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법 한번 배워보셨는데 또 이런 기회가 오늘 좀 주어지니까 어떠신지. 나도 저 상태가 오면은 할 수 있을 것 같다 했는데 막상 실습해 보니까
좀 어렵지만은 이 기회에 잘 배웠으니까 나중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꼭 생명을 살려야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네, 오늘로서 또 사명감이 더 커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 일상생활에도 주위에 어르신들도 많고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잘 배워놨다가 대처를 하고 우리 군청을 찾는 민원인들도 상황이 발생되면은 신속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기회가 사실 잘 없잖아요. 근데 네. 오늘 이런 시간을 통해서 어떤 부분 좀 알게 되셨는지요? 생각보다 제가 적극적으로 좀 움직여야 된다는 거, 남 눈치 보지 않고 내가 먼저 하겠다는 좀 주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까? 배워보시니까. 심리 압박을 생각보다 좀 더 세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오늘을 통해서 위급한 상황 또 응급 상황에 좀 잘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네, 자신 있습니다. 네, 심정지 환자의 경우 골든타임인 4분 이내의 초기 대응에 환자의 생존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초기 심폐소생술 시행을 4분의 기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네. 정확한 위치에 양손을 겹쳐 5에서 6cm 깊이로 분당 100에서 120회 가슴 압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을 통한 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네, 안동의 김동훈 리포터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생생 매거진 오늘 듣고 계시는 시각 11시 31분 지났습니다. 포항이 포스코그룹 지주사 본사 이전 문제로 또다시 시끄럽습니다. 지방은 꺼져가는 성장 동력을 살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고 지역과 함께 성장한 기업들과 상생하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포항 참여연대 김익태 위원장 연결해서 지금 지역의 입장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포스코홀딩스 본사 이전 문제가 다시 초미의 관심사가 됐는데요. 먼저 포스코그룹이 밝힌 이전안부터 좀 살펴보죠. 네네. 지난달 31일 포스코가 기자간담회에서 네. 포항시 포스코 상생한 TF 활동 결과를 설명하면서 네. 지주사를 그 주소만 포항으로 옮기고 그 실제 인력 배치는 서울에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네. 지역이 난리가 났죠. 한마디로 지금 난리가 났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예, 예. 포항 네네. 지역 분위기 어때요? 지금 분위기는 그 합의문 당시에 뭐 지역 그 정치권에서 국회의원 정치권에서 뭐 아주민수하는 바람에 네. 합의문이 좀 급하게 작성이 됐었어요. 작년 2월 25일인가 하는데 지금 포스코는 그 당시에 합의문 쓴데 글자 몇 자로 이제 꼼수를 부리고 있는 거죠. 뭐 지주사 보통 시민들이 생각할 때 지주사를 뭐 이전한다고 하면 주소만 하는 게 아니고 무슨 페이퍼 컴퍼니 만든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포스코에서 이제 그렇게 나오니까 뭐 포항 시민들은 농락당한 기분이죠. 뭐 배신감에 뭐 살을 떨고 있는 그런 심정입니다 지금. 네. 그럼 말하자면 이제 무늬만 이전이라 이런 말씀이신데 이런 네. 이전안에는 반대한다라는 뜻을 공식적으로 좀 전달하셨습니까? 네네. 포항시 그 범죄에서 공식적인 성명서를 발표했고요. 네. 저희 참여연대도 지금 공식 성명서를 좀 준비하고 있고 14일 그 상경 집회에 아마 500~600명 이상이 아마 그 버스 한 23대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대적으로 이제 그 대통령 있는 용산이나 포스코 사옥에 있는 포스코 빌딩 앞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포스코그룹이 지주사 체제로 가겠다는 계획을 처음 밝힌 것이 2021년 12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전환을 완료했는데 당시 지역사회는 그룹을 분할하는 그 자체를 좀 반대하셨죠? 네네. 이 문제는 결국 최정우 회장이 네.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주력 회사인 포스코 철강이 그 실제 포스코의 총 매출액에 그 옆에 계사들하고 하면 한 8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네. 차지하고 있는데 굳이 이제 포항 시민들의 뭐 장흥시민이고 경지인 포스코를 자회사를 만들고 홀딩스를 만들어서 서로 가겠다는 것은 그 내면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있지 않나. 그리고 그 포스코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몇 년 동안 최종훈 회장이 집권하면서 20몇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네네. 많이 다치고 했는데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는 기여를 하지 않고 그저 뭐 경쟁에서 매출액만 많이 높이려는 그런 데 대해서 지주들한테 주주들한테 인정받으라는 그런 게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그동안 포항 지역민이 뭐 포스코와 함께하면서 자부심과 긍지도 있었습니다만 많은 희생도 감수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네, 맞죠. 예. 네. 환경오염이나 이런 게 뭐 엄청나죠. 지금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이 지주사로 분할할 당시 굉장히 반대를 했고 네. 그래서 지역 주민과 뭐 정치권과 포스코와 같이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본사를 두겠다. 그냥 포항에 두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주소지만 두는 것이라서 좀 배신감을 느낀다. 그런 말씀이신데. 그렇죠. 뭐 애들 데리고 장난치는 거다고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본사를 주겠다면 실질적인 본사의 직원들도 내려와서 지역에서 같이 상생을 해야죠. 해야 되는데 포스코가 뭐 정말 그 부모 입장에서 포스코 부모 입장에서 개고생해가지고 포항 시민들하고 온갖 뭐 피비린내 나는 그런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키워놨는데 부모 버리고 가는 후레자식처럼 포스코는 홀딩스를 만들어서 이제 포스코 자체를 이제 버리는 거랑 마찬가지죠. 애초에 이제 이런 주소지만 옮기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이전은 당초 합의안 때문이다 이런 지적을 하셨어요. 앞서서 그 소재지 이전만 명시가 됐나요? 이 합의안에? 그 아니죠. 인력과 시설까지 다 이전한다는 내용은 합의안에 없었습니까? 네, 그런 문서는 이제 자세한 건 없었지만 이게 만들 당시에 이제 급하게 이제 뭐 정치권에서 서로 아전 인수하는 그런 상황에서 급하게 부회장하고 뭐 전주성 사장하고 포스코 부회장하고 와서 이제 황씨하고 범죄하고 하게 됐는데 이게 이 합의안이 저희들도 그때로서 이 합의안이 그 법적 구속력이 없다. 시민들도 시민단체들도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 최정우 회장이나 포스코 측에서 그 윤 정부가 생기면서 또 불협화음이 생긴 걸 방지하기 위해서 꼼수를 부린 거죠. 실제 그런 마음은 없는데 이런 합의안으로 해가지고 지금 와서 이제 이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대기업의 총수로서 아니면 대기업의 입장에서 그 진짜 시민과 국민들을 농락하는 거죠. 국가 균형 발전에도 전혀 위배되는 일이고요. 당초 그 합의안에는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넣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꼼수를 부리면서 나올 줄은 예상을 못했다 그런 말씀이신데 네. 포스코 홀딩스의 입장은 여러 가지 업무를 서울에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포항에서 근무하면 여러 가지 인적 물적 낭비가 예상되고 어려움이 있다 이런 입장이고 또 외부에서는 세금은 포항이 내면 그것만으로도 괜찮은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 생각은 다르죠. 포항 시민들. 지금이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나라가 IT 최고 강국입니다. 네. 외국 상황은 미국이나 뭐 프랑스, 독일 쪽으로 가서도 큰 기업들은 전부 화상회의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KTX도 있고 뭐 수소행 그 차들도 다 돼 있고 뭐 비행기나 뭐 이런 교통수단도 충분히 편하고 지금 그 인재 얘기를 하는 것은 서울에 있는 사람들만 인재이고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인재가 아닙니까? 그리고 포스텍만 해봐도 수많은 인재들이 있어요. 그렇죠. 문제는 포스코의 처우 개선이라든가 뭐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지. 자본주의 국가에서 월급 많이 주고 처우 잘해준다는데
왜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는데 안 오겠습니까? 그거는 포스코의 변명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말씀 나누다 보니까 위원장님도 네. 상당히 지금 격앙돼 있는데 합의안에는 미래기술연구원 본원을 포항에 두고 상생협력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데 뭐 이건 왜 그런가요? 사업 계획이 변경된 건가요? 아닙니다. 이게 포항시하고 7, 8차례나 만나서 협의안을 했는데 네. 포스코 측에서 뭐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질 않았었어요. 그냥 시간 끌기용으로 변명만 하고 뭐 그런 시간 끌기용으로만 했지 실질적으로 뭐 답 내놓은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지금 여쭙는 거는 그 미래기술연구원 부분이거든요. 예. 미래기술연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 자기네들이 만든다고 하는데요. 네. 원래는 지금 포스텍에 기술연구원들이 박사들 한 300명이 돼 있어요. 그리고 네. 포스코에서도 포스텍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굳이 미래기술연구원을 여기 주소지만 일로 하고 본원만 여기 두고 이렇게 문의만 여기 두는 거죠. 껍데기만 두고 실질적인 본원을 만들어서 가겠다는 그런 말조차도 전에 없었어요. 상생협의안도 없었는데. 미래기술연구원 분원을 또 서울에 두겠다고 그랬단 말입니까?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우수한 연구 인력 역시 또 빠져나갈 것이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네. 자, 포스코홀딩스 본사 이전이라든가 미래기술연구원 포항 본원 설치가 아직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본사 이전은 뭐 주주라든가 이사회의 설득,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라고 돼 있는데 뭐 네. 이들의 생각이 지역과 같을지 또 지역사회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최정우 회장의 의지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사회는 최정우 회장의 친정 식구들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최 회장이 53년 동안 포항에 있었는데 포항을 대변할 수 있는 이사진 한 명 두지를 않았었어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다 뽑은 그 이사회를 설득을 하겠다는 그런 자기 변명이죠. 왜냐하면 국가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자세로 최정우 회장 사고 자체를 저는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급의 총수로서 정말 그런 사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최정우 회장의 결단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네. 포스코그룹 이사회와 주주총회가 다음 주로 예정돼 있습니다. 대책위는 그동안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실 예정이신지요? 2월 16일 날 이사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3월 17일 날 주주총회가 아마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16일 날 모든 게 결정나죠. 그 전에 저희 포항시 범대위와 저희 참여연대도 시민단체들 전체 포항에 있는 단체들이 범대위에 속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집회 대규모 상경 집회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역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정치권에서도 어저께 포항시의회에서도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주소지만 하면 안 된다고 부결시켰습니다. 인정하지 않는다고 의회에서도 그렇게 결론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다음 주 목요일 16일 정도가 되면 결과가 나올 텐데 저희가 후속 소식과 또 대책들 다시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포항참여연대 김익태 위원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네, 책을 중심으로 지성계 속으로 들어가 보는 시간이죠. 해결책 김성신 출판평론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출판가 소식 살펴봅니다. 인공지능으로 번역한 웹툰이 국내에서 번역상을 수상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인공지능, AI 번역기를 통해서 일본어로 번역한 이 한국의 웹툰이
국내에서 번역상을 이제 수상을 한 겁니다. 이 해당 웹툰을 번역한 사람은 일본인인데요. 네. 이 최근 한국문학번역원에 따르면 일본인 그 마스스에 유키코 씨가 지난해 12월에 열린 2022년 그러니까 한국문학번역상에서 웹툰 부분 신인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마스스에 씨는 국내 웹툰 플랫폼에서 연재되고 있는 미래의 골동품 가게라는 작품을 일본어로 번역하면서 이 AI를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이분이 쓴 이 번역기는 AI를 기반으로 한 파파고라는 이 번역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웹툰의 인공지능 번역을 가져올 생각을 했을까요? 네, 이 마스터 씨는 10년 전에 1년 정도 한국어를 배워서 이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수준은 아니었고요. 응모를 했을 때도 이 한국어 수업을 수강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번역상에 응모한 계기에 대해서는 웹툰은 충분히 번역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이 한국어 선생님의 권유 때문이다라고 이제 전했는데요. 번역원이 공모하는 이 웹툰 부분 신인상은 지원자가 제시된 이 과제 작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이 해당 언어로 번역을 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번역 분야까지 AI가 침투했다고 생각하니까 점점 인간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네. 좀 걱정스럽고 두려운 생각마저 드는데 특히 이제 그 상까지 받았잖아요. 네. 번역가라는 직업은 이제 없어질까요?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 수상까지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번역원에서는 앞으로 이 신인상 공모 제도를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AI와의 협업 범위를 이제 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신진 번역가를 발굴한다 이런 취지에 맞춰서 이 번역 신인상은 뭐 AI 등 외부의 힘을 빌리지 않은 자력의 번역으로 이제 그 규정을 하고 또 이 수상작은 뭐 관련한 이 확인 절차를 밟는 방향으로 이렇게 보완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AI 번역을 어디까지 이제 수용할지가 이번 사례의 초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최근 이 AI를 통한 번역이나 검색 이런 것들이 활발해지면서 이 협업 사례에 대한 관심은 이제 앞으로 더 높아질 그런 전망인데요. 이 오픈 AI가 개발한 GPT 같은 경우에 인격체와 대화하는 마치 그런 느낌을 주면서 지금 연설이나 보고서, 논문은 물론이고 코딩이나 작곡 이런 부분들도 그대로 시연을 해서 지금 세계적인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번역 역시 그 위대한 창작의 영역인데 이 창작의 분야까지 AI한테 넘기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드는군요. 자, 이어서 오늘의 해결책으로 가보죠. 네, 오늘은 겨울방학에 보내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교양 생물학책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먼저 소개드릴 책은 꿀벌과 지렁이는 대단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프로랑스 티나르라는 사람이 글을 쓰고 벤자민 플루라는 사람이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 꽃바디를 붕붕 날아다니는 꿀벌, 그리고 이 꿈틀꿈틀 흙 속에 살면서 기어다니는 지렁이. 사실 이 둘은 뭐 사는 곳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뭐 하는 일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 꿀벌은 꿀목으로 다니고 지렁이는 땅속에서 꾸준히 뭔가를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책은 바로 이 꿀벌과 지렁이 이 둘이 우리 사람의 생각보다 훨씬 깊은 관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시작합니다. 사실 뭐 꿀벌의 개체 수가 보여준 여러 가지 중요한 지표들이 있다는 건 아는데요. 네. 하늘과 땅, 꿀벌과 지렁이 둘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도대체 네. 어떤 관계가 있을까 싶기도 하네요. 우리가 먹는 것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이 이제 채소와 과일 같은 거잖아요. 우리 네. 인간은 잡식성이니까요. 근데 바로 이 채소와 과일 등등 모두 작은 이 두 벌레가 이 생명을 준 것이다. 이런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채소와 과일들, 가령 사과 같은 과일도 이 꿀벌이 꽃가루 바지를 해준 덕분에 이 생명을 얻어서 세상에 나올 수 그렇죠. 있었다라고 네. 이제 책은 설명합니다. 또 한편 사과나무 아래 그 땅 속에는 지렁이가 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들이 흙을 파헤치고 또 썩은 잎이라든지 죽은 곤충 이런 것들을 먹고 싼 이 똥으로 이 건강한 땅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비옥한 땅에서 이 동물과 인간을 먹여 살리는 온갖 이 식물들이 무럭무럭 자라난다라는 것이 이 책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꿀벌과 지렁이는
뭐 서로 만나서 함께 노는 이런 존재들은 아니지만 각자의 방법을 통해서 수많은 식물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책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아이들을 위한 재미있는 생물책이기도 하지만 그 생태계의 한 모습을 통해서 환경의 소중함을 알리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이 책은 그 구성과 편집이 아주 독특하고 흥미롭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마치 뭐 동화나 이런 것이 아니라 마치 백과사전처럼 내용이 돼 있고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입체적인 디자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장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펼치면 이게 하나의 어떤 페이지, 그러니까 하나의 화면 위에 그림이 땅 아래와 땅 위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속의 땅 위의 부분에서는 꿀벌에 관한 다양한 설명이 계속 펼쳐지고요. 이 땅 아래 이 흙 속에서는 지렁이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본문의 모든 페이지가 이렇게 위아래 절반씩의 이제 화면이 분할이 돼 있어서요. 뭐 각각 이제 벌과 지렁이를 계속 소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페이지를 넘기면 뭐 처음에는 이렇게 살아가요.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번식해요.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먹어요. 그 다음엔 또 뭐 봄이 왔어요, 겨울이 왔어요. 이렇게 이제 다양한 주제들이 계속 견주가 되고요. 이 주제들을 통해서 이 땅 위와 땅 아래에서 살아가는 꿀벌과 지렁이 두 주인공을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살펴볼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평론가님 설명 들으면서 입체? 네. 뭐 화면 분할? 막 이러면서 머릿속에 그려보긴 하거든요. 네. 이게 어떤 방식으로 비교 서술하는지 구체적으로 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켜요라는 주제가 등장을 하면 꿀벌에게는 뭐 이런 제목이 또 작은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를 위한 희생 이렇게 적혀 있고요. 또 지렁이에게는 죽을 힘을 다해 달아나기 이렇게 호기심을 끄는 작은 제목들을 각각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네. 그 밑에 이 자세한 설명이 등장하는데요. 꿀벌은 그러니까 독침으로 이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게 되는데, 근데 이것을 한번 쏘면 꿀벌은 죽게 된다. 바로 이런 사실을 설명하고선 이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꿀벌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자신의 무리가 살아남고 알뭉치와 모아놓은 꿀을 지키는 일이답니다. 그래서 위험이 닥치면 꿀벌은 망설이지 않고 독침을 쏘지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꿀벌에게 아주 용감한 면모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 어린이 독자들이 이제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쓰고 있고요. 네. 이제 같은 그 페이지에서 그림의 아래쪽으로 우리가 이 시선을 옮기면 여기서는 또 지렁이의 생존법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지렁이는 위험이 닥쳤을 때 적을 공격할 무기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은 깜깜한 밤에만 밖으로 나오고 위험을 느끼는 순간 땅속으로 도망치는 거랍니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어서 이 설명이 이어집니다. 지렁이는 눈과 귀가 없는 대신에 이 감광세포라는 것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서요. 빛의 변화를 굉장히 잘 감지를 한답니다. 네. 그래서 이 깜깜한 밤에 달이 이렇게 있는데 새가 달빛 앞을 슬쩍 지나가기만 해도 지렁이는 얼른 안전한 땅속으로 도망을 간다는 겁니다. 저는 이 책 통해서 지렁이가 이렇게 예민하다라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네. 흔히 이제 우리가 뭐 지렁이도 밟으면 꿍틀한다 이렇게 둔한 동물로 알고 있는데 지렁이가 새롭게 보이는군요. 오늘 재미있는 책 소개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성신의 해결책이었습니다. 알 수 없는 너의 고백이 내 가슴을 뛰게 하지만 그런 말은 너무 어려워. 싫어 남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귀여운 웃음이 좋다나요.
네, 장범준의 나는 너 좋아 듣고 오셨고요. 교통정보 전해드리죠. 윤가영 리포터. 네, 먼저 시내도로 정보입니다. 신천대로 상동교 방향으로 이동하신다면 주의하실 곳이 있습니다. 동신교 지하차도 500m 못 간 지점 1차로 쪽으로 승용차 고장으로 정차 중이고요. 이어 수성교 진입차도 진입 직전입니다. 2차로 쪽으로 승용차 추돌 사고가 있어서 차량 2대 비상등 켜고 정차 중입니다. 범안로 쪽으로는 범몰에서 안심 방향으로 범안 삼거리 부근입니다. 승용차와 승합차 추돌 사고 있고요. 동대구로는 황금 내거리에서 범어 내거리 방향으로 중간 지점입니다. 신호등 고장으로 경찰관 수신호 중이니까요. 구간 주의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고속도로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대구 방향으로 달성 영업소 12km 지점입니다. 영업소 시설물 점검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경부고속도로는 부산 방향으로 경주터널 부근 84.5km 지점입니다. 1차로 쪽에 낙하물 처리 중입니다.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주 키워드 뉴스에서 불법 룸카페 소식을 짚어본 적이 있는데요. 대구경찰청이 일부 점검을 통해서 7곳을 적발했다고 합니다. 청소년 출입과 고용 제한이라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밀폐된 공간을 만든 업소들인데요. 요즘 전국적으로 불법 룸카페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죠. 지역의 전수조사라든가 실태점검 빠르게 이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2월 9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생생매거진 오늘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